이번 시간에는 이 반응 속도에서 촉매의 영향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 촉매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지금 이 프린트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일단 뭐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실험이라는 거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때 이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산소 기체가 많이 발생했을 때 이걸 확연하게 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방용 세제를 넣는데 우리는 세제를 넣지 않았고 넣지 않아도 사실 거품이 일어나는 거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제는 넣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때 촉매로 아이오딘과 칼륨을 넣어주는데 아이오딘과 칼륨 대신에 감자즙을 넣습니다. 감자즙 안에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 때문에 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반응이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한번 조금 수정이 되기는 했지만 영상을 보면서 한번 이 촉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부터 갈까요? 네. 네, 오늘의 준비물은 시험관 3개, 그리고 증류수, 과산화수소수, 감자즙입니다. 먼저 시험관 A, B, C 순서대로 지금 갈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시험관 A에 증류수 1ml를 넣는다. 그 다음에 시험관 B와 C에 감자즙 1ml씩 넣습니다. 그 다음 시험관 C를 60도씨 항온수조에 5분 정도 담가 놓습니다. (5분이) 지난 후에 시험관 C를 꺼냅니다. 이제 시험관 A, B, C에 과산화수소를 각각 3ml씩 넣고 관찰합니다. 영상을 잘 확인하고 오셨죠? 그래서 사실 눈금 실린더를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시험관에서 이제 사용을 했고, 이때 그 기포가 발생하는 정도를 좀 봤을 때, A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거, 그리고 B는 아이오딘과 칼륨 대신에 감자즙 넣은 거. 그래서 기포가 발생하는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 감자즙을 넣은 시험관에서 더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기포가 발생하는 정도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기포는 과산화수소가 분해될 때 발생하는 산소 기체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과산화수소의 아이오딘과 칼륨, 자, 이 아이오딘과 칼륨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촉매라고, 사실 카탈레이스는 이제 생체 촉매이기 때문에 효소라고도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넓은 의미로 촉매라고 불렀을 때 이 촉매를 넣게 되면은 과산화수소의 분해가 속도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기포가 발생하는 정도도 달라지게 되었고, 이 달라지는 정도가 이제 빨라지는 방향으로 달라졌죠. 자,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에서 아이오딘과 칼륨, 그러니까 촉매죠, 촉매의 역할을 설명해 보자. 아이오딘과 칼륨 촉매는 과산화수소의 분해 속도를
빠르게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촉매의 역할은요, 우리가 1학년 때도 배웠고 2학년 때도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하되 자신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죠.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촉매라고 한다. 근데 이때 이 변화가 빠르게 갈 수도 있고요. 빠르게 변화시킬 수도 있고 느리게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빠르게 변화시키는 촉매를 이제 주로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느리게 하는 촉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구분해서 정촉매와 부촉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그런 촉매를 정촉매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촉매라고 했을 때는 정촉매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촉매를 부촉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촉매를 활용하게 되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변하게 된다는 거, 이게 이제 키포인트고요. 낮추거나 높여서 반응 속도를 바꿔준다 라는 겁니다. 자, 촉매와 활성화 에너지의 관계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 정촉매를 사용하게 되면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 반응할 수 있는 분자수가 달라져요. 같은 온도에서 반응할 수 있는 분자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게 돼서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부촉매를 사용을 하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져요.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 반응할 수 있는 분자수가 감소하게 되어 그래서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자, 이렇게 글로 설명하면 사실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자, 근데 18페이지, 프린트 1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면 이 문장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가로축은 반응의 진행 정도, 그리고 세로축은 에너지입니다. 이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가는 동안에 에너지 변화를 살펴보면 지금 이 에너지 장벽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촉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때의 활성화 에너지, 이게 지금 EA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정촉매를 사용을 했을 때, 자, 정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정촉매를 사용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만큼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EA'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 장벽이 높아집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커지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를 해서 이만큼, 요거는 2'.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촉매를 넣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촉매를 넣었을 때, 정촉매를 넣었을 때, 부촉매를 넣었을 때, 자, 이렇게 달라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 그래프를 이제 이 옆에 있는 그림과 연계를 시켜 볼게요. 자,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봤던 그래프인데요. 가로축이 운동 에너지고 세로축이 분자수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어떤 특정한 온도에 따라서 이 분자의 그 운동 에너지 분포가 좀 정규 분포를 나타낼 거고,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 자, 요 활성화 에너지가 EA예요. 요 EA. 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이 분자들이 반응 가능한 분자들이었죠. 반응 가능한 분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냐 낮아지냐에 따라서, 자, 만약에 온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면은 분포가 이렇게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또 이제 반응 가능한 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그런 분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반응이 빨라진다라고 지난 단원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 촉매를 넣지 않았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그리고 정촉매를 넣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죠.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부촉매를 넣었을 때는요, 활성화 에너지를 높인다고 했었어요. 이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분자의 수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만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역 B와 C를 합한 영역인 거죠. B와 C를 합한 영역만큼 반응을 할 수 있는 분자들이 존재했는데, 자,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낮췄어요. 정촉매를 넣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게 되면, 자, 요 영역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C를 다 합한 거 만큼 지금 반응 가능한 분자들이 존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부촉매를 넣어요. 부촉매를 넣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지죠. 높아지면은 그럼 활성화 에너지보다 에너지가 큰 분자는 지금 C 영역에 해당하는 애들밖에 없죠. 근데 그러면 그만큼 반응 속도는 낮아지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2A일 때는 반응할 수 있는 분자 수는 B와 C에 해당하는 면적만큼만 해당이 됐는데, 정촉매를 넣어주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고, 그만큼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이 많아지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반응 가능한 분자들이 존재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촉매를 넣었을 때, 부촉매를 넣어주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반응할 수 있는 분자는 C만큼만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게, 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델타 H입니다. 델타 H라는 거는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 차이, 그러니까 요만큼인 거죠. 자, 요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는요, 촉매를 어떤 걸 사용한다 한들 이 델타 H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데에 이렇게 에너지의 총 변화, 이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속도에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아까 제가 이제 이 글로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프린트 18페이지의 위쪽으로 올라와서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예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응에서 이런 금속들을 이제 촉매로 사용을 했을 때 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고 있는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촉매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요, 정반응뿐만 아니라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똑같이 낮춰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촉매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정반응뿐만 아니라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도 똑같이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모두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됩니다. 자, 요 그래프와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자, 이게 이제 촉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이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정반응에 해당하는 활성화 에너지고요. 역반응에 해당하는 활성화 에너지는 이게 되겠죠. 이게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이게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될 텐데요. 자, 정촉매를 사용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정촉매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요만큼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반응에 해당하는 활성화 에너지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반응에 해당하는 활성화 에너지, 역반응에 해당하는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촉매를 할 때와 안 할 때 정반응과 역반응이 둘 다
지금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번에는 부촉매를 사용할 때 부촉매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자, 이때 활성화 에너지는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정반응, 그 다음에 역반응은 이만큼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지금 정반응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역반응까지도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촉매의 특징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반응 전과 후에 질량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에 관여는 하지만 속도에만 관여하지 얘네들이 반응물이나 생성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응 엔탈피는 변화시키지 않고 활성 에너지만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촉매를 사용해도 생성물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속도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듯이 정반응 속도뿐만이 아니라 역반응 속도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촉매는 충돌수를 증가시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죠. 오히려 이 충돌수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은 농도, 그리고 온도,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촉매에 의해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정도는 농도나 온도에 의한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촉매는 뭐 수천 배에서 여기 배라고 나와 있는데 오타예요. 이거를 배라고 배라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배에서 수백만 배까지 이 반응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기 촉매인 경우, 그러니까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촉매들이 있죠. 이 경우에는 온도나 pH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무기 촉매는. 근데 생체 촉매인 효소. 자, 이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나 pH의 영향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죠. 자, 이제 이 촉매가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촉매가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산업 현장에서 촉매가 필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합성하고자 할 때 최대한 수증률을 높이고, 그리고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을 시켜서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을 하게 되면, 즉 그러면 굉장히 경제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촉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반응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때 얘네들이 사용되고 나서 다시 재사용이 가능해요. 소모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제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물질이죠. 그리고 이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높은 압력과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설비가 추가로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 예시들을 보게 되면요. 먼저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표면 촉매입니다. 이 표면 촉매는 이제 주로 금속이나 금속 산화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상태는 이제 고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물을 넣어주고 거기에 이제 고체 금속도 같이 넣어주게 되면 그 고체 표면에 반응물이 흡착하게 돼요. 그러면 흡착을 하게 되면은 이때 그 반응물들의 결합이 약해지는 활성화 상태가 돼요. 그러면 결합이 쉽게 끊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끊어진 결합이 다른 새로운 결합을 만드는데 또 쉽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촉매들을 표면 촉매라고 하고요. 뭐 에테넬 수소 첨가 반응, 암모니아, 황산, 질산, 에탄올 합성,
이런 반응들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에서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데에도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암모니아 합성 반응 그리고 자동차의 배기가스 정화 반응, 요 두 가지를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암모니아 합성 반응에 촉매가 사용되는 과정을 나타낸 건데요. 자, 이게 이제 금속 고체 촉매이고요. 이 촉매에 이제 수소하고 질소가 흡착을 하게 됩니다. 이 흡착한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결합이 쉽게 끊어질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 수소하고 질소들 사이에 새로운 결합이 생성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쉬워지죠. 그렇게 해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 공정을 바로 이제 하버라는 사람이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200도에서 600기압 그리고 450도씨의 조건에서 뭐 이런 물질들을 이제 촉매로 사용을 하면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공장 스케일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보슈라는 사람하고 같이 손을 잡아요. 이제 보슈라는 자본가하고 하버라는 과학자가 같이 손을 잡고서 하버 보슈 공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이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공정에 이 하버 보슈법이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이런 촉매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기압 그리고 이 온도 조건보다 더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가 더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동차의 촉매 변환기도 이 금속 촉매를 이용해서 이 반응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배기가스에는요, 뭐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산화질소 이런 오염 물질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산화알루미늄 표면에 백금, 로듐, 팔라듐 이런 금속들을 코팅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코팅되어 있는 촉매 변환기를 통과하게 되면 이때 일산화탄소, 뭐 탄화수소 얘네들이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뀌는 그런 반응이 진행이 될 거고요. 물론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되죠. 자, 그리고 산화질소는 질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그런 반응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의 그 내연기관에서 배출된 그 공기들이 이 여기가 이제 촉매 변환기거든요. 그래서 이 촉매 변환기를 통과하면서 공기가 이제 정화되고 이 정화된 이 기체들이 이 배기구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이게 100% 전부 다 정화가 되면 참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공기 중에 이제 오염 물질이 또 소량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기촉매도 이제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데요. 이제 무기촉매의 경우에는요, 선택적으로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잘 분해되지도 않아서 얘네들이 이제 그대로 버려졌을 때는 환경 오염을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유기촉매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촉매는요, 식품이나 의약품을 합성하는데 이제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기촉매는 이 선택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반응만 빨리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쉽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또 받기도 하죠. 근데 이제 뭐 금속 촉매나 효소에 비해서는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유기촉매의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광촉매. 자, 이 광촉매도 좀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 광촉매는요, 그러니까 빛광자를 쓴 거예요. 빛과 촉매의 결합어인데요. 빛만 있거나 불완전한 촉매만 있으면 촉매 작용을 하지 못해요. 촉매 작용을 하지 못하고 이때 이 빛과 이 촉매가 만나게 돼서 제대로 된 완벽한 촉매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 빛은
뭐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이어도 되고 백열등이어도 되고 햇빛도 됩니다. 어디서든지 쉽게 빛은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촉매를 어디서나 쉽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촉매를 광촉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촉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대표적인 예가 이산화타이타늄, 뭐 산화아연, 카드뮴, 셀레늄, 비소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이 이산화타이타늄입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타이타늄을 이용해서 뭐 의료용품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왜냐면 이것도 살균 작용을 또 잘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오염물질이 있으면 얘네를 분해하거나 아니면 곰팡이, 세균, 조류 이런 것들을 또 분해하는데도 굉장히 역할을 잘합니다. 이 이산화타이타늄이. 그래서 뭐 의료용품에도 많이 쓰이고 생활용품에도 쓰이고 뭐 주택 설비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 광촉매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특별한 촉매가 있죠. 생체 촉매. 그걸 바로 우리가 효소라고 부르죠. 이 생체 촉매라고 불리는 효소. 이 효소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죠. 뭐 DNA 복제, 그리고 RNA 합성, 그리고 단백질 합성, 뭐 세포의 기능 조절, 뭐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이 촉매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효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효소도 촉매이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요. 근데 웬만하면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을 또 배운 사람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쉽게 다가올 텐데요. 이 효소에는요, 기질과 결합한, 이 기질이라는 게 바로 반응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효소가 기질과 결합을 하는데 특이한 3차원 구조의 활성 자리가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 특별한 그 3차원 구조를 갖는 그 자리가 있고, 여기에 특정한 기질이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기질은요, 그 특정한 효소하고만 작용할 수 있도록 이 3차원적인 구조가 딱 들어맞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촉매작용을 하는데요. 자, 이 노란색이 바로 기질이 되겠고요. 그리고 얘가 효소가 됩니다. 그래서 효소에 있는 요 활성 자리하고 기질의 모양하고 이 3차원적인 구조가 딱 맞아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기질과 효소가 만나면 그거를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기질하고 효소는요, 수소 결합과 작용기들 간의 약한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복합체를 이제 만든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이 촉매 작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질이 이제 분해가 돼요. 기질이 분해가 돼서 최종 생성물이 만들어지는데, 물론 지금 어떤 기질이 분해되는 반응을 예시로 가지고 왔지만 한 기질과 또 다른 기질이 만나서 합성이 되는 반응에서도 효소가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으로 이제 넘어갈 때 효소는 원래 그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리된 이 효소는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른 기질과 또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이 효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 특정한 이 효소가 이 활성 자리에 또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기질과 딱 들어맞는다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거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기질 특이성. 그래서 효소의 활성 자리는 특정 기질과 결합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기질 특이성을 가지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를 자물쇠하고 열쇠로 비유하는 그런 이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자물쇠의 구멍에 들어맞는 열쇠가 필요한 것 같이 이 기질하고 또 효소하고 얘네들도 꼭 들어맞는다라는 겁니다. 이때 고요한 활성 자리를 가지는 효소가 이제 열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활성 자리 구조에 맞는 기질을
자물쇠. 네, 자물쇠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효소는 이제 특징이 있죠. 왜냐하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온도와 pH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 이 경우가 효소하고 무기촉매를 사용했을 때가 다릅니다. 효소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어떤 특정한 온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지금 반응 속도가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효소의 변성이 일어나게 되죠. 단백질이기 때문에 변성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효소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무기촉매의 경우에는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죠. 무기촉매는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pH의 영향도 받는다고 했는데, 자, 가로축이 지금 pH예요. 그리고 세로축이 반응 속도인데, 특정 효소들마다 이제 최적 pH가 다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 효소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질에 반복해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기질과 분리된 생성물과 분리된 효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기질과 결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특정한 기질하고만 결합해서 작용하는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효소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그 예시들이 몇 가지 소개가 돼 있는데요. 세제는 이제 이 때를 제거할 때 뭐 지방 분해 효소 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 있어서 이 오염 물질들을 이제 제거하는데 또 촉매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의료를 만드는데도, 식품을 만들 때도, 세척제 역할을 하는데도, 건강 검진을 하는데도, 기타 또 뭐 폐수 처리나 또 동물 사료 등 굉장히 폭넓은 분야에서 효소가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반응 속도에 촉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 지금부터는 교과서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배웠던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